전 세계가 숨죽인 순간 인도네시아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중국과의 500억 달러 협약을 모두 폐기하라. 발언 직후 중국이 세운 거대한 공장들이 하나둘 작동을 멈췄습니다. 포스코 본사를 다녀온 지 불과 이틀 만에 급변. 자카르타 특별사절단은 한국에서 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한국이 가진 기술은 저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보여준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두를 경악시킨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공유하겠습니다. 단, 제시된 교환 조건의 협상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단 4일이 지나자 테슬라부터 폭스바겐, 애플까지 글로벌 거물들이 일제히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구상 니켈 매장량 40%의 주인이 배터리 제조국으로 변신한다고?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파헤칩니다. 저는 수카르노 위자야입니다.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부 장관이죠. 2025년 6월 20일 오후 2시 저는 모로알리 산업단지 회의실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하시는 겁니까? 아리프 쿠스노, 우리 부서 최고의 배터리 전문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5살의 그는 하버드대에서 전기화학을 전공한 수재였죠. 아리프,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대통령의 지시도 받았어. 저는 테이블 위에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 자주권 확보 계획. 이 문서 하나로 500억 달러짜리 중국 투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장관님,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천웨이 회장이 베이징에서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중국 신에너지그룹의 천웨이, 그는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배터리의 하청 기지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옆에서 하르토노 공장노조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님, 이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3만 명입니다. 가족까지 하면 10만 명이 넘어요. 알아? 하르토노,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원료만 캐는 노예로 살 순 없어.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천웨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중국인 임원 10명이 따라왔어요. 수카르노 장관,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천 회장님, 앉으세요. 대화로 풀어봅시다. 대화? 일방적인 통보 아닙니까? 운영권 회수라니.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기술 이전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조항이었고 형식이 아닙니다. 5년이 지났는데 우리 엔지니어는 아직도 핵심 공정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어요. 천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진짜 기술 이전, 환경 기준 준수, 그리고 공정한 이익 배분.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연기를 뿜고 있었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우리를 옥죄는 사슬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자카르타 하얏트 호텔 비밀 회의실. 저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혜민 포스코 배터리 소재 아시아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수카르노 장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 본부장님, 지금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아십니까? 중국이 우리의 모든 배터리 원료를 통제하고 있어요. 박혜민 본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죠. 이걸 보세요. 서류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배터리 기술 파트너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가공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원료 채굴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기술을요. 정말입니까? 하지만 중국이, 장관님, 52년 전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일본의 기술 종속됐었죠. 하지만 독립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차례예요. 저는 손을 떨며 서류를 읽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대가는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요. 우리가 기술을 주면 당신들이 원료를 주는 겁니다. 중국 독점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하청 기지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박 본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장관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거였죠. 인도네시아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화산대 덕분에 땅 속에는 보물이 가득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보물이 바로 니켈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장관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질자원부의 수실로 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술라웨시, 할마에라, 파푸아, 붉은 점들이 빼곡했어요.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24%가 우리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캐기만 할 뿐이에요. 톤당 $100짜리 원석을 중국에 넘기면
그들은 $10,000짜리 배터리 원료로 만들어 팝니다.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는 니켈이 80kg 들어갑니다. 우리가 캔 돌덩이가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전기차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부가가치는 모두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땅속의 테슬라를 우리가 가졌는데 정작 우리는 가난해요. 수실로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14년 원광 수출 금지 때 희망을 가졌죠. 하지만 결과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중국 자본이 물밀듯 들어왔고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섰죠.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노동력만 제공하는 하청업자였습니다. 2020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산업부 차관이었죠. 어느 날 거대한 중국 대표단이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웨이가 대통령 앞에서 장담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중국 정부 관료들과 은행가들이 질비했죠. $500억 투자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원료 생산단지를 만들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00억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분의 1이었으니까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조건이라뇨? 우리는 파트너 아닙니까? 윈윈이죠. 인도네시아는 일자리를 얻고 우리는 원료를 얻고 천웨이가 홀로그램을 띄웠습니다. 모로알리, 웨다베이, 포말라 거대한 산업단지들이 나타났어요.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는 세계 배터리 원료의 40%를 생산하게 됩니다. 전기차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거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드디어 우리도 선진국이 되는구나 싶었죠. 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중국인 노동자 수만 명이 들어왔고 24시간 공사가 이어졌어요. 불과 2년 만에 거대한 공장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개장식 날 저는 모로알리에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공장을 보며 감격했죠. 이제 인도네시아도 제조 강국이 됩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10,000명이 넘는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장 6개월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펼쳐진 겁니다. 장관님, 이상합니다. 2021년 어느 날 아리프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뭐가 이상해? 중국 공장에서 나가는 제품이요. 수산화 니켈이 아니라 그냥 니켈 매트예요. 중간 가공품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는 최종 제품을 만든다고. 아리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캔 원석은 톤당 $100예요. 중국은 여기서 $1,000짜리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 본토로 보냅니다. 그럼 최종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요. 배터리용 수산화 니켈은 톤당 $20,000입니다. 부가가치의 95%를 중국이 가져가는 거죠. 저는 즉시 천웨이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약속이 달라요. 천웨이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는 가공한다고 했지. 최종 제품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술 이전은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배워야. 아, 그거요? 천웨이가 냉소했습니다. 핵심 공정은 기업 비밀입니다. 인도네시아 직원들은 단순 업무만 하면 돼요. 제가 공장을 둘러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버튼만 누르고 있었어요. 진짜 기술은 모두 중국인 전용 구역에 있었고 우리는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천웨이가 일어섰습니다. 사기라고요?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감사해야 할 판에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부일 뿐이라는 걸. 첨단 공장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더 세련된 방식으로 착취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로알리 바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투명했던 바닷물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장관님, 보세요. 해양환경부의 디나 연구원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물고기 떼가 떠올라 있었어요. 니켈 재련 폐수 때문입니다. 중국 공장들이 정화 처리 없이 그대로 버려요. 환경 규정 위반 아닌가? 디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특별 경제구역이라며 예외를 주장해요. 정부도 눈 감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노동 현실이었습니다. 중국인 엔지니어 월급이 우리의 10배예요. 하르토노 노조위원장이 분노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월 $300. 그들은 $3,000를 받아요. 식당도 따로, 기숙사도 따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2등 시민이에요. 어부들도 찾아왔습니다. 바다가 죽었어요. 3대째 물고기 잡던 바다가 이제 뭘로 먹고 삽니까? 한 어부가 울먹였습니다. 전기차는 깨끗하다면서요? 그 깨끗한 차 만들려고 우리 바다는 죽어가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잃고 있었어요. 깨끗한 바다도, 자존심도, 미래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바꿔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중국의 거대한 자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첫 세대 엔지니어였죠. 책장을 뒤지다가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한국포항제철 연수 일기 위자야 수디르만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73년 3월 5일
오늘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발한 20명의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 아버지가 한국에 가셨다고?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포항은 작은 어촌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동양 최대의 제철소가 들어선다고 한다. 한국인들의 눈빛이 불타고 있다. 3월 20일 박태준 사장을 만났다. 그는 말했다.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가난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철광석을 팔면 그들은 자동차를 만들어 비싸게 팔아요. 이 굴레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았으니까요. 4월 15일 한국인들이 놀랍다. 일본 기술자들이 핵심 기술을 감추자 밤새 도면을 외워서 그렸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대단하다. 5월 30일 용광로 설계를 배웠다. 한국인 동료 박정호가 말했다. 위자야, 기술 독립 없이는 진짜 독립이 아니야. 너희 나라도 꼭 해내길 바라. 박정호라는 이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6월 20일 시운전이 시작됐다. 쇳물이 흘러나오는 순간 모두가 울었다. 일본인들이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낸 것이다. 나도 울었다. 인도네시아도 언젠가는. 7월 5일 귀국한다. 박정호가 작은 쇠조각을 줬다. 포항제철 1호 쇳물로 만든 거야. 희망을 잃지 마. 나는 이것을 평생 간직하리라. 일기 마지막 장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한국인들이 용광로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녹슨 쇠조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쇠조각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전 한국도 우리처럼 기술 식민지였구나. 하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 독립 없이는 진짜 독립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이제 제가 이뤄야 한다는 걸. 다음날 저는 박혜민 본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박정호라는 분을 아십니까? 1973년 포항제철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답이 왔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모로알리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천회의와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제안입니다. 천회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분 10%를 인도네시아에 양도하겠습니다. 10%요? 우리 땅에서 우리 자원으로 만드는데? 그럼 얼마를 원합니까? 최소 51%입니다. 그리고 5년 내 기술 이전 완료. 천회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군요. 그럼 우리가 왜 투자합니까? 공정한 파트너십을 원할 뿐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제거하겠습니다. 공급 중단도 포함해서. 위협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났어요. 장관님, 큰일입니다. 아리프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상하이 금속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이 15% 폭등했어요.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고지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보세요? 네. 테슬라 구매 담당입니다.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요? 현대자동차입니다. 다음 달 배터리 물량이. BYD에서 긴급 문의가. 중국이 인도네시아산 니켈 공급 불안정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실로 박사. 다른 구매자들 접촉 현황은? 일본 파나소닉, 한국 LG에너지솔루션, 미국 테슬라 모두 직접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좋아. 중국 독점 체제를 깨야 해. 천회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장관님,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온 사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시죠. 시간을 좀 주세요. 베이징과 상의해야. 저는 알았습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 니켈 없이는 어렵다는 걸. 협상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었어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장관님, 포스코 회장이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자카르타 대통령궁. 한국 대표단과의 정상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합니다. 포스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50년 전 인도네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보답할 차례입니다. 대통령이 의아해했습니다. 50년 전이요?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혜민 본부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소재 합작 공장을 짓겠습니다. 지분은 50대 50점. 둘째, 한국 기술진 300명을 파견해 기술 이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셋째,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5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겠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공정한 가격의 안정적 원료 공급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과 동등한 파트너십, 환경 기준도 한국 수준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포스코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투자 규모는요? 1단계로 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회의실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며칠 후 일본과 미국 기업들도 비슷한 제안을 들고 왔어요. 모두가 중국 독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게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일방적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 거죠. 특별한 손님이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93세 박정호 옹이었어요. 박혜민 본부장의 아버지이자
제 아버지의 옛 동료였죠. 위자야의 아들이구나. 공항에서 만난 박옹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항상 말했지. 언젠가 인도네시아도 기술 독립을 이룰 거라고. 우리는 함께 모로알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중국 공장들을 보며 박옹이 말했습니다. 1973년 포항도 이랬어. 일본이 기술을 안 주려 했지.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박옹은 낡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포항제철 1호 용광로 쇳물로 만든 명판이었어요. 이걸 위자야에게 주려고 아껴뒀는데 이제 자네가 가져. 희망을 잃지 마. 그때 하르토노가 달려왔습니다. 장관님. 천웨이가 양보안을 들고 왔어요. 중국이 드디어 움직인 겁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니 천웨이의 표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우리도 재고했습니다. 지분 35%와 단계적 기술 이전을 제안합니다. 진전이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천 회장님. 이제는 독점의 시대가 아닙니다. 공존의 시대죠. 그래서요? 인도네시아는 모든 파트너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겁니다.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천웨이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득권은? 기득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과 일하겠습니다. 박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독립이구나.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국 신에너지그룹의 수석 엔지니어 장민이었어요. 장관님,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다. 38살의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인도네시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독점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장민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인도네시아 사업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내용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구적 기술 종속, 환경 기준 회피, 정치인 로비 계획까지. 이걸 왜 제게? 모로알리 바다를 봤습니다.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제 고향 네몽골도 히토류 채굴로 황폐화됐어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겐 5살짜리 딸이 있어요.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변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죠. 그리고 장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중국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공정한 경쟁을 원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의 충돌이었죠. 며칠 후 장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강력한 협상 카드를 갖게 됐습니다. 천 회장님, 이제 투명하게 갑시다. 숨겨진 조건 없이. 천웨이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결국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 새 질서, 모든 외국 기업 지분 상한 49%, 5년 내 완전 기술 이전 의무, 환경 기준 엄격 적용,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육성 의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독립을 향한 여정이. 합의문 서명식 날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서명 직전 천웨이가 펜을 멈췄습니다. 이대로는 못합니다. 베이징의 승인이.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다시 원점인가?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었어요. 천 회장, 서명하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중국도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독점이 아닌 협력으로.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없이는 그들도 곤란했으니까요. 천웨이가 한숨을 쉬며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미래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날 밤 자카르타 전역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기술 독립 만세. 인도네시아 만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다음날 한국, 미국의 기술팀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배워봅시다. 아리프가 의욕적으로 외쳤습니다. 모로알리의 국제 배터리 기술 연수원이 문을 열었어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1000명이 첫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배터리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년 후면 완제품도 가능하겠죠.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성공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필리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니켈 매장량 세계 2위인 그들도 용기를 얻은 거죠. 이어서 베트남의 히토류, 말레이시아의 주석, 태국의 구리, 동남아 국가들이 자원 주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긴급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차례입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아세안 배터리 원료 동맹을 제안합니다. 베트남 총리가 화답했습니다. 자원은 우리가 가졌지만 기술은 없었죠.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필리핀 대통령도 동의했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로 갑시다. 싱가포르 총리가 구체안을 냈습니다. 싱가포르에 아세안 배터리 거래소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가격,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죠. 태국이 제안했습니다. 방콕에 기술연구소를 세우죠.
함께 개발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그리고 연대죠. 혼자서는 못해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회담 결과 역사적 선언이 나왔습니다. 아세안 자원 주권 선언. 모든 회원국은 자원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 기술 이전 없는 투자는 거부한다.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공정한 이익 배분을 추구한다. 중국은 당황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세안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겠습니다. 한국도 가세했습니다. 동반 성장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지지를 표명했죠. 이제 동남아는 단순한 원료 공급지가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의 주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다의 날개가 펼쳐지듯 동남아 전체가 날아오르기 시작한 거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어요. 수카르노 장관님,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자카르타에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인도네시아를 찾은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와 직접 거래하고 싶습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요. 네, 우리도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기가 팩토리를 짓고 싶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장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안정적 원료 공급과 깨끗한 생산. 기술은 우리가 제공하죠. 고용은요? 현지인 90% 이상,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테슬라 주식을 줍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환경 기준은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모로알리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죠. 저는 머스크와 악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머스크 씨,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더 중요한 건 다른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폭스바겐, GM, 스텔란티스, BMW 모두가 인도네시아 직접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는 선택받는 처지가 아니라 선택하는 위치가 된 겁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로알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장관님, 보세요. 디나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맑고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정화시설이 완공되면서 바다가 되살아났어요. 물고기들도 돌아왔고요. 새롭게 조성된 모로알리 그린 배터리 파크, 최첨단 친환경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일일 폐수 정화량이 얼마나 되지? 10만 톤입니다. 완전 무방류 시스템이에요. 한국 포스코와 합작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첫 양산 라인입니다. 아리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공장 기술이사가 됐어요. 하루 생산량이 전기차 1000대분의 배터리 소재입니다. 내년엔 5000대분으로 늘어나요. 생산 라인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핵심 공정도 우리가 하나요? 물론이죠. 한국 기술진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이제 90%는 우리 기술입니다. 직원 휴게실에 갔더니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인이든 인도네시아인이든 다 같이 쉬어요. 월급도 똑같고요. 하르토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일하는 맛이 나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저녁엔 어민들과 만났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바다가 살아났어요. 한 어부가 싱싱한 생선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손자들도 고기잡이 할 수 있겠어요. 모로알리는 이제 세계 최고의 친환경 배터리 생산단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환경도, 사람도 모두가 상생하는 곳으로 제네바 UN 본부 지속가능한 배터리 산업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주도한 이 회의에는 50개국 대표가 참석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배터리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가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독점과 착취의 미래인가? 공존과 번영의 미래인가? 크린의 모로알리의 변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죽어가던 바다에서 깨끗한 바다로 인도네시아는 증명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국제 배터리 윤리 헌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원 보유국의 기술 접근권 보장, 환경 기준 의무화, 공정한 이익 배분, 노동자 권리 보호. 중국 대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박이 이어졌어요. 콩고 대표, 우리도 코발트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칠레 대표, 리튬의 저주를 끝낼 때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길을 보여줬습니다. 호주 대표, 자원 수출국으로서 우리도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45개국 찬성, 3개국 반대, 2개국 기권, 제네바 배터리 헌장이 채택된 역사적 순간이었죠.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새 질서 탄생, 자원의 저주, 이제 끝난다. 인도네시아가 바꾼 세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애플, 헌장 준수 기업 제품만 구매하겠다. 폭스바겐, 깨끗한 배터리로 깨끗한 미래를. 삼성, 윤리적 공급망의 투자 확대.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겁니다. 착취가 아닌 상생이 새로운 표준이 됐으니까요. 장관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아리프가 숨을 헐떡이며 연구실로 뛰어왔습니다. 뭐가 성공했다고? 전고체 배터리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기술의 핵심. 일본과 한국도 아직 상용화 못한 기술이었는데 연구실에 가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 2배, 충전 시간 10분,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지? 한국, 일본, 미국 연구진과 협력했어요. 각자의 강점을 합쳤더니 수실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품질 원료, 한국의 제조 기술, 일본의 소재 기술, 미국의 설계 능력 모두가 합쳐진 결과예요. 시제품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Made in Indonesia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언제 양산 가능해? 1년 내로 가능합니다. 테슬라가 벌써 선주문하겠대요.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따라잡은 사건이었죠. 그날 밤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저 원료 공급자였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최첨단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됐네요. 박혜민 고문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협력의 힘입니다. 독점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정말이었습니다. 기술을 나누니 더 큰 기술이 태어난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디트로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CNN 앵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자카르타 외곽에는 거대한 전기차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완공됐고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착공했습니다. 토요타, BMW도 곧 합류할 예정이었죠. 왜 인도네시아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대차 이니버 인장이 답했습니다. 원료, 부품, 조립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깨끗하게. 더 놀라운 건 토착 기업의 성장이었습니다. 가루다 모터스라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회사가 생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모로알리 출신 엔지니어였습니다. 5년 전엔 중국 공장에서 단순 노동만 했어요. 이제는 우리 차를 만듭니다. 첫 모델 가루다 1이 공개됐을 때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나라 차다. 인도네시아산 전기차. 비록 아직은 초보적 수준이었지만 시작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원료 수출국이 아닌 완성차 생산국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첫 수출 탄중 프리옥 항구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선적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독일 폭스바겐입니다. 50만 개 주문했어요. 아리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 한국산과 동등? 일부는 더 우수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협력의 결과죠. 포스코 인니버 인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인도네시아의 원료와 열정, 일본의 품질 관리, 미국의 혁신 모두가 합쳐진 거예요. 가격 경쟁력도 뛰어났습니다. 운송비가 없으니 15% 저렴해요. 이제 아이배터리 인도네시아 배터리가 K배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수출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산업사의 전환점입니다. 원료 수출국에서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세계로 나간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기술 독립을. 하늘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성공 스토리가 세계적 화제가 됐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사례 연구를 시작했고 각국 정부 대표단이 줄지어 방문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프리카 연합 대표단이 물었습니다. 세 가지예요. 용기, 연대, 그리고 비전. 저는 모로알리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공장, 행복한 노동자, 푸른 바다. 모든 것이 증거였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콩고 광업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죠. 세계은행도 움직였습니다. 그린 배터리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로 친환경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는 기금이었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천웨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옛날 방식이 아닌 중국도 깨달은 거죠. 상생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걸. 이제 그린 골드러시가 시작됐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배터리를 향한 전 세계의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도네시아가 있었습니다. 2025년 초여름, 저는 장관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장관님,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아리프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는 차기 장관 후보였죠.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수출연 200억 달러, 일자리 30만 개 창출, 1인당 GDP 7,000달러 돌파, 탄소 배출 30% 감축.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이겁니다. 아리프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 배터리공학과 졸업식이었어요. 올해만 2,000명이 졸업했어요. 모두 우리가 키운 인재들이죠. 정말이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기술 인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모로알리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장관님, 하르토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제 그는 노조위원장이 아닌 공장관리사였어요. 어떻습니까, 요즘? 최고죠. 매일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지만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시설, 웃는 직원들, 그리고 자부심. 이제 우리 애들도 꿈을 꿉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뭐가 되고 싶대요? 배터리 과학자요. 더 좋은 배터리 만들겠대요. 저녁에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맑은 바다에 노을이 비치고 있었어요. 3년 전 검은 바다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어부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고기를 잡아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 거구나. 공항으로 가는 길, 새로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로알리, 세계 그린 배터리의 수도. 정말로 우리는 해냈습니다. 퇴임식 날, 저는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 위에 있습니다. 화산과 지진의 땅이죠. 하지만 그 불안정함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켈, 주석, 보크사이트, 전기차 시대의 필수 자원들이죠. 하지만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용기였습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용기, 함께 싸우겠다는 용기, 그리고 용서하고 협력하겠다는 용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자원의 저주는 없다는 걸, 오직 선택만 있을 뿐이라는 걸. 무대 뒤 스크린에 새로운 계획이 떴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1위 배터리 생산국, 전기차 연 100만 대 생산, 탄소 중립 달성, 동남아 배터리 허브 구축.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이겁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떴습니다. 깨끗한 학교, 첨단 실험실, 밝은 표정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꿉니다. 과학자가 되겠다고,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52년 전 한 젊은이가 한국에서 꿈을 봤습니다. 기술 독립의 꿈을.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저 커서 배터리 만들 거예요.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뭐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바다도 지키면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불의 고리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불꽃을 피웠습니다. 희망의 불꽃을.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주권을 되찾고 기술 독립을 이룬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진정한 주인이 되어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52년 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인연이 오늘날 기술 협력으로 이어진 것은 국제 협력의 아름다운 모델이었죠. 독점이 아닌 상생, 착취가 아닌 협력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자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용기 있는 선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도네시아의 도전을 응원하며 이런 희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사회 최대 문제거리 양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소위 말하는 일진, 문제아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밤만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패싸움을 하고 학교폭력을 일삼는 불량 청소년들인데요. 너같이 사회에 도움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 선생님들은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모든 것을 뒤바꿔놨습니다. 한글? 내가 그딴 걸 왜 배워? 하지만 오늘 그 문제아는 일본 명문 와세다 대학교에서 새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지자 지금 일본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글이 정말 일본의 불량 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충격적인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사카 밤거리는 항상 제 나와바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굉음을 내뿜는 개조 오토바이 위에서 저는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켄지, 그러니까 제 이름입니다. 당시 16살인 저는 쿠로즈마, 한국어로 검은 번개라 불리는 오사카 최대 폭주족 팀의 리더였습니다. 켄지, 오늘도 달려볼까? 동료의 외침에 저는 그저 헬멧을 쓰며 씩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제 대답이었으니까요. 시속 120km로 질주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실패도, 아버지의 차가운 눈길도, 그리고 제 인생의 저주와도 같은 난독증도, 글자들이 제 앞에서 춤을 추고 뒤섞이고 도망치는 악몽 같은 순간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속도뿐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속 130, 140,
바람이 귀를 찢을듯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거친 아스팔트를 가르며 질주하던 불량아가 이듬해 봄 와세다 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하게 될 줄을, 그것도 언어학과에 당당히 합격해서 말입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느 우연한 밤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세계로 들어서는 첫 발걸음이 그날 밤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저는 한글이라는 이름의 마법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엄격한 교육자이신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이스케 아버지는 현지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고, 하루코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켄지, 공부만이 내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6살 때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쉽게 읽는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는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아가 갑자기 야로 보이고 타와 나가 비바뀌기도 했습니다.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는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켄지 군,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1학년 국어 시간, 선생님의 호명에 저는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책을 들여다봤지만 글자들은 검은 개미떼처럼 페이지 위를 기어다녔습니다. 더듬더듬 읽던 제 모습에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보! 그것도 못 읽어? 그날 이후 바보 켄지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분의 반응은 더 아팠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더 열심히 해라.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제가 난독증이라는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다. 다른 아이들이 2시간 공부할 때 너는 4시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더 오래,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똑같은 페이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시험지에 적힌 빨간 숫자 20점, 30점, 40점.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미 학교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찾은 것은 속도였습니다. 12살 때 처음 오토바이를 훔쳐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가를 울리고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켄지, 너 정말 오토바이를 잘 다루는구나. 그건 제가 평생 들었던 첫 번째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폭주족 크로즈마의 선배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14살 때 저는 정식으로 그들의 일원이 되었고 1년 만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과 분노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족 식탁에서 우리는 침묵 속에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갔고 때로는 들어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켄지, 이대로는 내 인생이 망가진다. 아버지의 마지막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는 이미 10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학교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만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머니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제게 또 다른 반항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안에는 낯선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거실 선반에는 한국 배우들의 포스터와 K-팝 음반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코 어머니는 한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켄지, 이 드라마 한번 볼래? 정말 감동적이야. 어머니의 권유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제가 자막이 있는 외국 드라마를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건 아버지가 무의미한 시간 낭비라고 비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난 바빠요. 나가봐야 해요. 이렇게 말하며 집을 나서는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언제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슬픔을 외면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로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도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의 다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당신까지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켄지에게 어떤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해? 내가 즐거운 걸 즐기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적어도 나는 켄지에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밤마다 벌어지는 이런 대화들, 저는 방문을 닫고 헤드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K-팝 같은 건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일본 헤비메탈이나 록 음악만 들었죠. 그건 제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한국어 몇 마디를 섞어 말씀하셨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저희에게 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무시했지만 저는 가끔 몰래 맛보곤 했습니다. 매콤한 김치의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켄지,
넌 정말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한 번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급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별로 맛있지도 않아요. 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항하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모든 불협화음의 가정 속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우연이었고, 그날 밤 저는 그 만남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쿠로즈마 팀과 함께 오사카 시내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장악하며 굉음을 내뿜었고 행인들은 놀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켄지, 저쪽으로 가자. 신호 없는 교차로야. 타케시의 외침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속도계는 시속 90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 갑자기 눈앞에 한 여학생이 나타났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길을 건너던 그녀는 우리 오토바이 소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으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그녀를 스치며 지나갔고 그녀의 노트북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자, 켄지. 경찰이 오기 전에 동료들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쓰러진 그녀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돌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제 일본어에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하지만 내 노트북. 그녀의 말투에서 외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노트북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화면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돌려주며 그녀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보았습니다. 검은 긴 머리카락, 또렷한 눈매, 그리고 당당한 눈빛. 그녀는 분명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어요. 유학생이에요. 사실 저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미모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죠. 수지에게 사과의 표시로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녀가 마침내 수락했습니다. 폭주족 리더와 한국인 유학생.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수지는 머리를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그녀의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의외로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이 간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글자는 처음 봐. 호기심에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한글이에요. 한국어 문자요.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처럼요. 그녀가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직선이 조합된 글자들은 가타카나나 히라가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쩐지 더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안녕하세요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감사합니다. 수지가 각 글자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목소리에서 자국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가 어떻게 읽히는 거야? 제 질문에 수지는 노트북 옆 메모장을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켄지. 일본어로는 이렇게 쓰죠? 한글로는 이렇게 써요. 그녀가 몇 개의 단순한 기호를 적었습니다. 켄지라는 제 이름이 한글로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낯선 글자들은 제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하학적 모양들로 보였고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글자들은 너무 깔끔해 보여.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우리 왕이 만든 문자예요. 과학적으로 설계됐어요. 각 글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제 귀에 남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개념이 새로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글자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평생 저를 괴롭혔던 일본어가 아닌 전혀 다른 언어의 글자에게서 말입니다. 폭주족 리더가 외국 문자에 관심을 보이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수지의 설명은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제 진지한 요청에 수지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예요. 다른 많은 문자와 달리 한글은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설계했거든요. 수지는 메모장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그려 보였습니다. 한글의 자음들을 보세요.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어요.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문 입 모양이에요. 손가락으로 각 글자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수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형태들에 매료되었습니다. 복잡한 가타카나나 한자와 달리 이 글자들은
명확한 논리로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그럼 모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거야?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해요. 은은 땅, 이는 사람, 이는 하늘이었죠. 지금은 가, 어 같은 형태로 변형되었어요. 수지는 제 호기심에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한글 학습 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글자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예요. 보세요. 고과 아를 합치면 가가 돼요. 기본 블록을 조립하듯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제 눈앞에서 몇 개의 직선과 곡선이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형성하는 과정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의 불규칙한 형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양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기본 자음 14개, 기본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들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혀온 문제는 글자들이 춤을 추듯 제 시야에서 움직이고 변형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글이라는 문자는 그 구조 자체가 논리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걸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평생 글자로부터 도망치던 제가 새로운 문자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다니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간단한 한글 학습 앱을 열었습니다. 1시간만 투자해보세요. 기본 자모음만 배워도 꽤 많은 걸 읽을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평생 글자와 싸우던 제게 1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지의 태블릿에 나타난 규칙적인 패턴들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카페의 조용한 구석에서 저희는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기본 자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고, 노, 덜, 리, 무, 파, 샤. 각 글자마다 명확한 발음과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음이었습니다. 아, 어, 오, 우, 으, 이. 놀랍게도 이 낯선 문자들은 제 눈앞에서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며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과정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이제 켄지 씨의 이름을 직접 써보세요. 수지의 제안에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켄지를 한글로 적었습니다. 우와, 정확해요. 잘하셨어요. 수지의 칭찬에 어쩐지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글자를 쓰고 칭찬받는 경험은 제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수지와의 한글 공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놀랍게도 저는 기본 자모음을 모두 익히고 간단한 단어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켄지 씨, 정말 놀라워요. 보통 외국인들은 이렇게 빨리 한글을 습득하지 못해요. 수지의 놀란 표정이 기억납니다. 사실 저도 제 자신에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평생 글자와 싸우던 제가 1시간 만에 새로운 문자 체계의 기초를 습득하다니요. 이건 정말 이상해. 일본어를 배울 때는 몇 년이 걸렸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때문일 거예요. 각 글자가 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수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난독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표정을 읽은 수지가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켄지 씨가 글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니 혹시 그런가 싶었어요. 순간 방어적으로 나오려다가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제 난독증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이해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난독증이야. 평생 글자들이 내 앞에서 춤을 추고 도망쳤어. 처음으로 제 상태를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글로는 어떤가요? 글자들이 움직이나요? 잠시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한글은 안정적으로 제 눈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들이 제 시야에서 춤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글은 움직이지 않아. 그냥 거기 있어.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더 배워볼래요?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는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켄지입니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글자를 통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카페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제 폰에는 동료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글자의 세계에 발을 들인 이 경험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헤어지기 전 제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대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글로 가득 찼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합된 그 단순한 기호들이 제 상상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란스러운 춤이 아니라 질서 있고 아름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수지가 알려준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더 많은 한글 자모음과 단어를 익혔습니다. 신기하게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글자가 제 머릿속에 자리 잡는 과정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 벤치에 앉아 계속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폭주족 친구들의 연락이 왔지만 처음으로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 다음에 보자.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폰을 끄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수지가 보내준 기초 한국어 문장들을 따라 쓰면서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사흘 뒤 수지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인 충돌이 아닌 약속된 만남이었습니다. 시내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그녀는 제 진전에 놀라워했습니다. 켄지 씨, 정말 대단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정도라니. 부끄러움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 시를 한글로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발음에 집중해보세요. 조금 더듬거리긴 했지만 놀랍게도 시를 끝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박수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써봤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문장들이었지만 그것은 제 생각과 감정을 담은 첫 번째 글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라는 단순한 한국어 문장을 적으며 정말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 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 소리를 줄이려 하실 때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괜찮아요. 어머니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제가 실제로 드라마의 대사 중 몇 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몇몇 인사말과 간단한 표현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일주일 동안 매일 수지와 만나 한글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쓰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책상 위에 놓인 일본어 교과서를 무심코 바라보다가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교과서의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뒤엉키고 춤추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글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문단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글자들이 이전처럼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깊은 호기심에 수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일본어 교과서가 읽을 수 있어. 정말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글 학습이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 것 같아요. 수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 제 뇌의 언어 처리 방식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본 소설책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페이지도 읽기 힘들었던 책을 이제는 몇 페이지씩 읽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한자는 어려웠지만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교복을 입고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등교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닌 전철을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일본 문학 시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교과서 한 구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켄지? 너 손을 든 거니? 선생님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지정된 문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바보, 켄지라고 불리던 제가 실수 없이 문단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켄지, 정말 잘했구나. 선생님의 눈에 약간의 눈물이 맺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교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의 그 작은 성공 이후 제 주변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게 다른 태도를 보였고 반 친구들도 점점 제가 단순한 불량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켄지,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최근 내 변화가 정말 놀랍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처음에는 말하기를 망설였지만 결국 한글 학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것 참 흥미롭구나. 내가 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언어 습득과 학습 장애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셔. 너의 사례를 알려드려도 될까? 그렇게 저는 오사카 대학의 이와사키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지언어학 분야의 권위자였으며 특히 다중언어 습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켄지 군, 자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우 흥미롭군. 한글 학습이 일본어 이해력을 향상시켰다고? 이와사키 교수님의 연구실은 온통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내 언어 처리 영역을 보여주는 차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후부터 일본어 글자들이 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교수님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 내 가설은 이렇네.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특히 기하학적인 구조가 자네의 시각적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 이와사키 교수님은 제게 일련의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글 읽기 능력부터 시작해 다양한 인지 기능 테스트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뇌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페마라이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뇌 활동을 비교해보고 싶네. 일본어를 읽을 때와 한글을 읽을 때 자네의 뇌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말이야. 일주일 뒤 병원에서 페마라이 촬영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와사키 교수님이 흥분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켄지 군, 결과가 정말 놀랍네. 자네가 한글을 읽을 때 뇌의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처리 영역이 매우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그리고 이 패턴이 일본어를 읽을 때도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군.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에 제 뇌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표시된 활성화 영역들이 마치 작은 은하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연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일세. 한 언어 체계의 학습이 다른 언어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경과 소성의 증거야. 교수님의 설명은 어려웠지만 핵심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뇌가 한글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언어를 처리하는 법을 배웠고 그 능력이 일본어 처리에도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켄지 군, 자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연구에 협조해주겠나? 그날 저는 제 난독증이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제 자신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이와사키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일본어 교과서도 꾸준히 읽었습니다. 수지는 제 멘토가 되어 매일 시간을 내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시제에 대해 배워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면 더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수지의 가르침은 단순히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언어의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학습 방식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시간, 복잡한 방정식이 더 이상 무의미한 기호들의 나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수식과 기호가 특정한 역할과 규칙에 따라 배열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특정 규칙에 따라 결합되는 것처럼 수학적 기호들도 논리적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켄지, 이 문제 풀어볼래? 수학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방정식을 풀어나갔습니다. 단계별로, 규칙에 따라 마치 한글 문장을 구성하듯 수식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해. 켄지, 아주 잘했어. 선생님의 칭찬에 교실은 다시 한번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바보 켄지가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험지를 백지로 내거나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지하게 준비했고 수지와 함께 만든 공부 계획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시험 당일 책상에 앉아 문제지를 받았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들이 더 이상 무서운 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어 문학, 수학, 과학, 심지어 영어까지 모든 과목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85점, 제 인생에서 받아본 적 없는 점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 성적표를 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켄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건 기적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결과였습니다. 제게 맞는 학습 방식, 제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패턴과 구조를 발견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족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성적표를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집을 피해 다녔던가요? 평균 85점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켄지? 이렇게 일찍 집에 오다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조심스러운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시큰둥하게 대답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켄지, 이게 정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포옹인지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보여드려야 해요.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셔.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용기를 내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일하고 있다. 차가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대로 돌아섰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중요한 일이에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없이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종이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을 때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지와의 만남, 한글 학습, 그리고 이와사키 교수님의 연구까지.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내 난독증을 도왔다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놀라움만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직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어릴 때 글자를 읽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단다. 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격한 교육자인 아버지가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니요? 내가 이런 방법을 찾아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켄지, 그날 저녁 오랜만에 우리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한국 드라마 이야기도 듣고 아버지의 학창시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 세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셨고 저는 기꺼이 배웠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한국 역사, 음식, 음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켄지, 이 김치찌개 어떠니? 너무 맵지 않아? 어머니가 처음으로 도전한 한국 요리를 맛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수지에게도 좀 가져가도 될까요? 수지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그녀와 저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했고 그녀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켄지 씨, 혹시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수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요. 나는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 이와사키 교수님처럼 언어가 사람들의 생각과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싶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꿈이에요. 켄지 씨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문화의 다리, 수지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 두 문화 사이의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은 독특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진로 상담 시간, 담임 선생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켄지,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니?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언어학과 인지과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다중언어 습득과 학습 장애 극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제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 켄지도 폭주족 켄지도 아닌 두 문화의 다리가 될 켄지로. 인생에는 중요한 상징적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일을 실행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쿠로즈마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함께 달리자. 우리는 오사카 외곽에 평소 모이던 장소에 집결했습니다. 타케시, 히로, 켄타 모두 오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켄지, 너 요즘 많이 달라졌어. 학교에도 다니고 공부도 한다면서? 타케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바람이 헬멧을 때렸습니다. 과거의 자유로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자유를 알게 된 뒤였습니다. 1시간의 질주 후 우리는 강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들 들어줘. 나 이제 팀을 떠나려고 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너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거지. 예상치 못한 이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오토바이. 타케시, 내가 가져. 너는 항상 내 바이크를 탐냈잖아. 오토바이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과거의 일부를 건네는 의식 같았습니다. 그럼 대신에 넌 뭘 갖고 가는데? 켄타가 물었습니다. 내가 가져가는 건 너희와의 추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내면의 엔진은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에너지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속도에 대한 갈망은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판 돈으로 저는 첫 번째 한국어 일본어 사전과 언어학 입문서를 샀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 대학 입시를 몇 주 앞둔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한 곳은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 와세다 대학교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곳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켄지, 이 추천서를 받아둬. 이와사키 교수님은 제게 봉투를 건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중언어 습득과 난독증 극복이라는 논문을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하셨고 그 덕분에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니,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준 거야. 내 사례가 앞으로 수많은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테니까. 집에서도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부할 때 조용히 차를 가져다 주셨고 어머니는 한국 음식으로 제 체력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책상에 앉아 시험지를 받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글자들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도구였습니다. 결과 발표일 수지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켄지 이타가키, 와세다 대학교 언어학과 합격. 수지의 환호성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난독증을 가진 폭주족 두목이 일본 최고 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은 제 이야기를 한글의 마법을 통한 기적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사키 교수님의 연구도 함께 소개되면서 일본 교육계에서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입학식 날 저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가족과 수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켄지, 이제 어떤 꿈을 꾸고 있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언어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리고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그들의 잠재력 사이의 다리 말이에요. 지금 저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주말에는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글자씩 제 인생을 다시 써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열쇠는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지금까지 오사카의 폭주족 소년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